자, 이번 시간은 그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네.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사업시행 인가구시에서는 60일 내에 분양 공고하죠. 네. 분양 공고. 분양을 공고하고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이렇게 되죠. 자, 이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했죠. 관리 처분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자, 이 관리 처분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고시가 있어야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에 서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 공사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때 이 관리 처분 계획이 무엇이죠라고 하면 이렇게 했죠.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이란 1번 분양 설계죠. 그렇죠.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분양 설계는 그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공급해야 될 그 주택의 동호수 등을 설계하는 게 분양 설계예요. 그죠? 네. 자, 분양 신청한 조합은 갑돌에게는 만약에 이제 101동 3,203호를 공급할 거야. 이것을 정하면 이게 분양 설계죠. 그리고 자, 101동 3,203호를 분양받을 자, 분양 대상자의 무엇이요? 그렇죠.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관리 처분 계획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라면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조합원에게 중요한 것은 분양 설계예요. 내가 몇 동 몇 호를 분양받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지 안의 아파트지만 그죠? 몇 동 몇 호 아파트냐에 따라서 이제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조망권 일조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몇 억씩 나기 때문에 동호수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동호수를 정할 때 그 모든 조합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것을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곧 분양 설계 등을 하는 기준이에요. 자, 원칙부터 같이 봅니다. 자, 아파트 동호수를 정하는, 즉 분양 설계를 할 때는 잘 보십시오. 원칙, 종전토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세 개를 동그라미 합니다.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이용 상황과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분양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여러분 관리 처분을 작성할 때 아파트 동호수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그리고 이용 상황,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 처분을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은 갑의 종전토지 면적이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 면적도 큰 아파트를 분양 설계하는 거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이 작으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 면적도 작은 면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가장 공평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이에요. 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매우 매우 양호했다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양호했다면은 양호한 아파트, 그리고 불량했다면은 불량한 아파트, 그리고 매우 불량한 아파트였다면 매우 불량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게 가장 공평하잖아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매우 불량했다면은 그 조합원에게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불량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죠. 환경. 자, 환경을 상중하로 나누어요. 상중하로 나누어 가지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환경이 상해에 해당하면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상해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주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환경이 하에 해당하면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환경이 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죠. 자, 우리 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환지 설계하는 기준은 7개였죠. 그 7개. 그때 자,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설계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환지 설계를 할 때는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적응환지 원칙이다, 그렇게 배웠었죠. 적응환지가 원칙인데, 자, 그 7개 중에서 우리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자, 관리 청객 작성 기준은 3개뿐이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3가지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관리 청객 작성 기준이 되면서 동시에 환지 설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자,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 동호수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들이 인정됩니다. 이 특례에서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꼭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료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특례. 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서 대지나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환지 방식의 사업절차에서 환지 설계할 때 증환지, 감환지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환권, 감환권 할 수 있죠. 자, 면적이 작은 아파트는 면적을 늘려서 증환권은 권리죠. 그래서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늘려서 교부하면은 증환권.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줄여서 교부합니다. 감환권. 그렇게 되죠. 네. 다음, 현금 청산 중요해요.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미칠 것입니다. 분양 신청은 조합원이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줄 것 없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 자, 여러분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자, 여기 재개발구역이에요. 재개발구역인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될 수 있죠. 근데 재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이거 2평이에요. 2평은 뭐 6.6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크기는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죠. 어디 이용할 데도 없는데 2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자, 이게 이제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 알박기라 그러죠. 네. 이렇게 알박기 하신 분에게 그래 투기 잘했어 라고 입주권 줘야 되나요? 아니죠. 현금을 청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 면적 규모가 너무 작은 토지나 건축물일 경우에는 입주권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거지를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투기꾼으로 봅니다. 실수요자를 보지 않고. 그래서 투기꾼에게 아파트 입주권 줄 수 없죠. 현금을 청산해서 추천하게 돼요.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을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 입지 한지 등 나와 있습니다. 재 또는 외식 행상의 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좁은 토지는 증가하거나 그리고 토지에 가늠하여 보상을 하거나 붙으실 거죠. 토지에 가늠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근처된 대지의 공유지분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지 환지라고 합니다. 토지에 가늠하여 땅 대신에 이제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근처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이 교부되면 이것을 입지 환지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분양 설계죠. 분양 설계 줄 것이고요. 특히 분양 방지에 분양 설계가 뭐죠? 밑에 적습니다. 동호수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자, 관리 청계 중에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동호수를 정하는 계획은 줄 것이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줄 것이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바꾸게 하면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인에게 분양 설계 즉 동호수를 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관리 청객 중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주택 공급은 직구입니다. 1세대 동그라미 합니다. 1세대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1인 동그라미 하십시오. 1인 동그라미 하시고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 공급합니다. 1주택 공급 미칠 것이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하더라도 동그라미 하시죠. 공유하더라도 1주택 공급 줄 것이고 1주택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청구를 작성할 때 1인 1세대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 원칙이에요. 1세대 또는 1인이 다수 필지의 하나 이상의 주택과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그리고 2인 이상이 1토지나 1주택을 공유하더라도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 원칙인데 그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 공급 수를 정할 수도 있죠. 자, 2인 이상이 1토지 동그라미 합니다.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줄 것이죠.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토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 아니다. 1주택 하면 틀려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 숫자를 줄 것이죠.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고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정하면 그 시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특례로서 주택 공급 숫자를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서울에서 말이에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로 5주택 공급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5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서울시 조례로 3주택 공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도 조례,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3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양거로 2번.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네. 여러분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니까 중심지역입니까? 외곽지역입니까? 외곽지역이에요. 그러면 학군도 좋지 않고 지하철, 교통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투기 가능성이 낮으니까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단지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숙소 동그라미, 기숙사 동그라미. 거주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거주자 복지를 위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은 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미출 것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주택을 양수받은 자이기 때문에 투기권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2주택 공급 같이 볼까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입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자, 분양 신청하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런 얘기죠. 자, 분양 신청하는 갑돌이 갑의 종전 토지, 종전의 토지, 재개발 삽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2억이었어요. 2억이면은 이 갑에게는 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2억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죠. 즉 2억이니까 1억짜리, 1억 5천짜리 아파트 하나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하나 공급할 수 있죠.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 범위를 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이 2억이면 1억 5천 아파트 하나,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하나 이렇게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 둘 중 하나는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3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종전의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만약에 150제곱미터였다. 그러면은 이 주거전용 면적 150제곱미터 범위에서 1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하나 주고 그리고 나머지 5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또는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이렇게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이때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주택 여러 주택 공급이 한정이 돼요. 이유가 뭐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 아까 우리 여기 도로가 있으면은 이 도로예요. 사방이 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죠? 가로구역이라고 한다고. 이 가로구역별로 이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기서 공급되는 전체 공급 숫자가 작아요. 주택 공급 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의 토지성 소유자 조합원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해 버리면 나머지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주택 공급 숫자를 3주택 이하로 한정 공급하고요. 다만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억제권을 미칠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투기과열지구 미칠 거죠.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미칠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역시 3주택 이하로 한정 공급됩니다. 중요 표시가 꼭 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억제권역에는 해당돼요. 근데 아직까지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재건축 단지, 주택 재건축 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3주택 이하로 한정 공급하게 됩니다. 특례 규정 꼭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관리지원계획 작성 특례 규정들입니다.